이와 같이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갖는 그 성질상의 본질적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고찰한 바 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이다. 어머니가 갓난애를 사랑하는 것은 이 애가 어떤 특수한 조건을 만족시켜 주었거나 특별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애가 그녀의 아이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말할 때 나는 이상형, 막스 웰버의 의미에서 융의 의미에서는 원형을 말하고 있고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아버지다운 사람, 어머니다운 사람에게 나타나 있는 부성적 원칙과 모성적 원칙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이 괄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얘기하고 현실적인 얘기 겨는데 여기서 프롬은 자신의 모성적 사랑이나 부성적 사랑이 개체론적 입장의 견해가 아니고 본질주의나 보편주의적 입장에서의 설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인가 하는 사람의 본질에 대한 본질주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본질적인 사람은 어떤 게 사람이다.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그 어머니의 어떤 원형이나 이데아를 가지고 보는 거가 어떤 본질론이죠. 실제로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은 각각 다르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어머니도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 어머니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막스 베베가 얘기하는 이상형 또는 융이 말하는 원형,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원형의 성질, 그러니까 그런 원형이 발현된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대상의 원형을 여기서 얘기한다고. 아키타입.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런 원형 이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하나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죠. 이 대상에게는 이상화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원형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지 않고 있다면 이 원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원형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떤 가치 기준이 되기도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실존적인 어머니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가 실존인가 하는 문제예요. 실제 존재하는 어머니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게 보편화해서 하나의 본질적으로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 본질적으로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다 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연과학적인 태도하고 우리 정신분석에서 사람을 보는 것하고 차이하고 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버지라는 대상을 생각한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어때?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다르게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앞으로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떤 규칙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아이들을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는 이런 게 아버지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이렇게 한다. 아버지들은 이렇게 한다면 이거 보편적인 아버지죠. 일반적인.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게 아버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상담에서 우리 내담자가 아버지하고 관계에 자기가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만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토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론으로서 이 보편화된 아버지의 여기서 아버지의 원형이라고 할까요? 아버지 이상형을 가지고 아버지는 원래 너를 그런 방향으로 교육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도 그랬을 거야. 라고 이 내담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원형이나 이상형 혹은 플라톤이에는 이데아로서의 아버지를 이분에게 설득하려고 한다면 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상담자가 얘기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아버지보다는 그와 다른 모습의 아버지를 체험해서 그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의논하고 있는데 이 상담자가 아버지라는 일반적인 아버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너는 무조건 아버지의 그 역할을 이해하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쪽에 가게 되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전혀 공감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대상들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인 인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 실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본질적인 얘기 혹은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연과학이나 혹은 어떤 본질주의에 입각한 그런 사유를 그 사유와 실존적인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돕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요. 제가 잘 설명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얘기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조금 나누죠. 전 잘 모르겠는데 이걸 다시 또 예술의 문제로 다시 끌고 가보면요. 그래요. 예술 쪽에서 보는 견해가 중요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사실 예술가 자신의 상황을 내담자라고 하고 그 일반론적인 어떤 그것을 본질주의라고 본다면요. 예술가가 자신의 굉장히 독창적이고 어떻게 고유한 어떤 작품 세계 또는 어떤 생각을 갖는 것도 물론 굉장히 좋고 그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인정받아야 되지만 그게 소통을 할 수가 있느냐, 사회적 소통까지 그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느냐의 문제로 결국은 귀결이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미술 작품도 그렇고 음악가라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이렇게 혼자 치기보다는 그래도 연주회를 열어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갈채를 받고 이런 것을 지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에서도 사실 결국에는 우리가 본질주의적인 것을 버리지는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 쪽에서는 이걸 아주 엄밀하게 나누어서 이런 철학의 유파들이 초기에는 고전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본질주의 입장에서 모든 이야기들을 철학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해왔는데 요즘은 실존주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개별화라고 할까요? 보편적인 자기가 아니라 개별적인 자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 입장에서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편적인 것으로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자유를 가지고 선택해 나가는 이런 인간관을 19세기부터 20세기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런 실존주의 철학이 굉장히 크게 발달해 있고 어쩌면 현대에 와서 여러분 모두가 이 실존주의의 영향 하에서 이미 살고 있어서 그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집단과 분리되지 않은 자기로서 산 많은 오랜 세월들이 있었죠. 과거에 우리가 자연과 통합돼서 살았던 어떤 그 시절 그 자연을 벗어나서 살면서도 어떤 자기가 속한 티족이나 부족 혹은 어떤 좀 더 크게는 국가의 그냥 일원으로서만 산 이런 오랜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내가 독립된 인격으로서 스스로 다른 사람과 다른 독특한 자기로서 자기를 인식해 온 것은 최근의 일인 거죠.